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보리스 파스테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 그 6번째, 7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바고는 목욕을 마친 후 곧 샤샤를 품에 안았다. 샤샤가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군의관으로 징집되어 아들의 얼굴을 익힐 시간이 없었다. 지바고가 안으려고 하자 샤샤는 아빠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면서 거부했다. 다음날 지바고가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지바고가 기차 안에서 만난 젊은이로부터 선물로 받은 오리로 요리를 하고 보드카를 마셨다. 전쟁 중에 오리 요리는 사치였다. 지바고와 니콜라이는 몇 번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니콜라이는 냉정하면서도 차분하게 현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바고는 외삼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그런 니콜라이가 타락했다고 수군거렸다. 9월도 막바지에 달하자 사람들은 식량과 땔감을 마련하는 등 겨울 준비로 분주해졌다. 지바고는 전에 근무했던 병원에 다시 출근하게 되었다. 전에 성십자라고 불렸던 이름이 없어진 병원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온건파와 진보파로 갈렸다. 온건파 사람들은 지바고를 아둔한 사람이라며 위험인물로 여겼고 진보파에서는 미온적인 인물로 보았다. 지바고는 어느 파에도 속하지 않는 회색이 되었다. 어느 추운 일요일이었다. 하늘은 금세 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어둡고 낮았다. 지바고가 토냐와 함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니콜라이 삼촌이 숨을 헐떡이면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외쳤다. 시가전이 벌어졌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사관생도와 볼셰비키를 옹호하는 경비대 군인들 간의 교전이 벌어졌어. 유리야, 한번 나가봐. 시가전으로 시내가 온통 뒤집어졌어. 이건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커다란 역사로 기록될 거야. 지바고는 외삼촌은 호들갑에 가까운 말을 들으면서 앉아있었다. 외삼촌도 곧 차분해져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미샤가 들어왔다. 나는 니콜라이보다 더 강하게 시가전 상황을 전했다. 시내 교통은 마비되었고 총에 맞아 죽은 행인도 있다고 했다. 시가전은 노동자와 병사들이 장악하면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교통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 사흘 동안 지바고 집에 갇혀있던 니콜라이와 마샤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거리가 완전히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10월 말의 어느 날 밤이었다. 지바고는 친구 집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거리에 나오자 신문을 옆구리에 낀 소년이 막 나온 호의 신문을 외치고 있었다. 지바고는 신문을 한 부 사서 가로등 밑에 서서 제목을 훑어보았다.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서 러시아의 소비에트 정권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충격을 받은 지바고는 친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병사가 지키고 있는 장작더미에서 큰 나무 토막 하나를 훔쳐가지고 돌아와 난로에 불을 지폈다. 장인 그로코메 교수도 그 불을 쬐었다. 걱정스러운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배고프고 춥고 암울한 겨울이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지나갔다. 낡은 관습과 새로운 질서는 물과 기름처럼 융화하지 못하고 대립이 계속됐다. 주택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조직에서 새로 선거가 실시되었고 독재 권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검은 가죽 상의를 즐겨 입는 그들은 부르주아 배격을 내걸고 모든 것을 뜯어고쳤다. 회사와 기업들도 볼셰비키 체제로 바뀌어갔다. 지바고가 있는 성십자병원도 제2개혁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그만둔 사람들은 상류사회 인사들을 단골 환자로 두고 있는 수입이 좋은 의사들이었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만두었다며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경멸했다. 그들은 사실 봉급이 줄자 더 나은 수입을 찾아 병원을 떠난 것이었다. 지바고는 병원에 나갔다. 전염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식량이 떨어져 옥수수에 청어 대가리를 넣어 끓인 수프와 통밀죽을 먹었다. 청어 몸통은 나중에 먹으려고 아꼈다. 지바고 내의 생활도 말이 아니었다. 지바고가 출근하자 토냐는 쇼를 걸치고 뗄나무를 구하러 나갔다. 집에는 장작 2개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 농부가 자작나무 장작을 팔고 있었다. 마른 나무가 아니었지만 가릴 형편이 못 되어서 달라는 대로 값을 주기로 했다. 농부는 거울이 달린 옷장을 요구했다. 그는 피아노를 주면 대신 감자를 주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바고는 말없이 천장을 응시했다. 병원에서 쪽지가 왔는데 보셨어요? 토냐가 말했다. 왕진을 가달라는 거 말이요?
급한 환자니까 가야지. 근데 조금 쉬었다 가겠소. 왕진유가 좀 이상해요. 독일제 꼬냑 한 병과 여자용 양말 한 켤레를 준다니 말이에요. 아마도 매점 매석을 한 자일 거예요. 매점자는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 지바오가 왕진을 간 집은 변두리에 있었다. 마침 불법 무기를 압수하기 위해 집안을 조사하는 중이어서 소란스러웠다. 진찰 결과 주인의 아내는 장티부스에 걸려 있었다. 부인의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입원을 해야겠습니다. 아마도 몇 주일은 걸리겠군요. 입원 확인서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집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없을까요? 자주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원하시는 것은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은 지금 위험합니다. 빨리 마차를 대기시키십시오. 난 주택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입원 확인서를 쓰고 사인을 받겠습니다. 주택위원회에서는 불법 무기 수색 후 회의를 열고 있었다. 사무실은 소란스러웠다. 집하고는 주택위원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갈리올리나, 누가 찾아왔어요. 집하고는 귀를 의심했다. 허리가 약간 굽은 노파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갈리올린 중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집하고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용건만 말했다.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가 티푸스에 걸렸어요. 환자도 이독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를 입원시켜야 합니다. 제가 입원 확인서를 만들 테니 위원회에서 서명을 해주십시오. 용건을 말한 집하고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혹시 갈리올린 중이의 어머니가 아니신지요? 그와는 한동안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집하고가 말을 마치자 노파는 당황한 기색이 되더니 집하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제 아들 유스프카 장교라는 사실, 유스프카이 장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전 끝이에요. 제 아들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 애는 철도 노동자였었죠. 그때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러한 신분이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아이의 아비도 전장에서 포탄을 맞고 온몸이 찢어진 채 죽었어요. 노파는 눈물을 훔치더니 앞장을 섰다. 갑시다. 환자를 싣고 갈 마차를 준비해 드리죠. 나는 당신을 잘 압니다. 아들이 잠깐 다녀갔거든요. 그때 라라 얘기도 들었어요. 좋은 여자였죠. 양장점에 있던 올리비아가 잘 도와줄 겁니다. 지금은 데미나라고 부르죠. 두 사람은 위오넬라와 데미나를 만났다. 그녀가 집하고에게 말했다. 전 라라와 친했어요. 얼마 전에 모스크바에 잠깐 들렀을 때 만났어요. 라라는 결혼을 잘 못했어요. 파시아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곳을 떠나고 말았죠. 오빠가 총살을 당했는데 라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집하고는 데미나의 도움으로 마차를 구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동안 집하고의 집안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계속됐다. 생각도 못해 티푸스를 고쳐준 집을 찾아갔으나 행방이 묘연했고 갈리올린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데미나는 멀리 전선에 차출돼 있었다. 어느 날 집하고는 장작을 배고파다 돌아오던 중 다리가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인 그가 장티푸스에 걸린 것이다. 지나가던 마부가 장작을 마차에 실어주고 집하고를 태워주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간신히 장작더미 위에 올라갔는데 집에 오는 동안의 일이 기억나지 않았다. 집하고는 열흘이 넘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차츰 회복되었다. 심하게 앓는 동안 그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이 두 가지의 사이에는 혼란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토냐는 어디서 구했는지 버터를 바른 흰 빵을 차려냈다. 설탕이 든 커피도 있었다. 집하고는 전쟁 중에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맛있게 먹었다. 그러다 몸에 기운이 돌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을 어디서 구했소? 예프그라프가 주었어요. 예프그라프? 그래요. 당신 이복 동생이 옴스크에서 왔어요. 당신이 누워있는 동안 날마다 찾아왔죠. 당신 그 동생 모르세요? 혹시 술록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입지 않았어? 맞아요. 그럼 동생을 본 일이 있다는 말이군요. 동생도 어느 집 계단에서 당신을 보았대요. 그는 당신을 좋아한대요. 당신이 쓴 글도 읽었다고 하고요. 설탕과 건포도, 쌀도 그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데가 있어 보였어요. 정부와 줄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보고 1, 2년쯤
도시를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외할아버지의 영지인 바르키노를 떠올렸어요. 거긴 채소를 가꿀 수도 있고 숲도 아름답거든요. 토냐는 짐을 정리하고 매일 분주했다. 하지만 집하고는 모스크바를 떠나 바르키노로 가는 것이 싫었다. 이사를 하는 것이 괜히 번거롭기만 할 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집하고는 가족 회의를 열어 자신의 반대 의견을 자세히 설명했다. 거긴 우리가 눈을 가리고 벌판을 헤매는 것과 같아요. 거기 살던 세 분 가운데 당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크루게르 할아버지는 살아계신다 해도 그 집에 볼모로 갇혀 있을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나던 해에 공장과 임야를 가매각해서 등기 이전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농장이 누구의 것인지,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일대의 실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도 문제예요. 전에 관리를 맡았던 미쿨리친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당신이 마음을 정했다면 난 따라갈 수밖에 없죠. 가족 회의가 있은 후 집하고는 야슬로프스키 역에 여행에 관한 것을 물었다. 여권은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매일 기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말하고는 뇌물을 주면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은근히 말했다. 그로꿈의 교수와 집하고가 관청에 가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토냐는 짐을 꾸렸다. 짐이래야 별것이 아니고 여행 도중 쓸 물품과 그곳에 도착하여 당장 식량과 바꿀 물건들이었다. 토냐는 도중에 건물을 통과하기 위해 옷감을 옷처럼 가붕해서 가방에 넣었다. 출발일이 다가왔다. 가족들은 이곳에서 생활을 떠올렸다. 집하고는 어머니의 죽음과 소년 시절을 떠올렸고 그로꿈의 부녀는 안나 부인의 죽음을 생각했다.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착잡한 상념 속에 깊어갔다. 모스크바를 떠나는 날이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거리는 인적이 드물었다. 집하고 가족은 기차에 올랐다. 14호 차량이었다. 화물차의 윗단 왼쪽 구석을 차지했는데 다른 곳보다 좋은 자리였다. 기차가 역에 도착할 때마다 손바닥만하게 열린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정차 시간은 얼마나 되며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